근감소증이 생긴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60, 70에도 계속 걷고 계시는 거예요. 걸으면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걷는 거를 필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플랭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플랭크를 2분, 3분, 4분 하게 되면은요, 그냥 돌덩이처럼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근감소증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기대 수명 증가랑 맞물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90세까지 살다 보니 대략 근감소증이 아주 강하게 오는 게 한 70세부터거든요. 그럼 70부터 90세까지가 근감소증을 안고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걷는 게 어렵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찾아봤더니 근육의 저하가 그분의 움직임의 능력을 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근감소증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프면 생겨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근육을 분해시켜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근육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근육이 빠지고 다시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될 텐데 운동도 안 해버리니까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 습관이겠죠. 40대에 체중을 좀 빼기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그 습관이 몸에 남은 거예요. 그때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도 계속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40대에는 체중을 좀 빼는 게 좋지만 60대 이후는 체중이 조금 나가는 게 좋은 이유는 단백질의 공급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먹던 습관이 60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체중이 적게 나간다면 어떻게든 식사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단백질과 나머지로. 근데 40대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각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운동들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세포의 성장과 노화거든요. 세포가 성장할 때는 걸어만 다녀도 근육이 생기거든요. 20대에는. 근데 30대를 지나면서 매년 1%씩 이렇게 빠져서 대략 한 70대가 넘어가면 20대에 있던 근육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근육의 절반으로 살아가야 되니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속도를 내기도 힘들고 힘을 쓰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육의 노화가 일어나는 건 활동하는 습관, 신체 활동을 포함한 운동들이죠. 예를 들면 공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게 40대, 50대에 나는 살을 빼야지라고 걸어서 맨날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습관이 계속 지나다 보면 60, 70에도 계속 걷고 계시는 거예요. 걸으면 체지방이 빠지죠? 그럼 체중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걷는 거를 필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권고하는 걸음수는 하루에 대략 7,500보 정도거든요. 그 7,500보면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걸음수고요. 그 나머지는 근육을 다시 좀 생성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유산소 운동만 계속하면 살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사실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피가 넓은 근육이고요.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빠지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에 추가한다면 종아리 근육까지 잘 만들어진다면 보행과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종아리 운동이고요. 만약에 벽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왼쪽 발로 서고 오른발은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면 몸이 곧게 펴지고요. 그 상태면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최대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쭉 끌어올리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올라갈 때 주의하실 점은 내 몸의 종아리에 안쪽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안쪽 근육이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무릎의 힘이 완전히 펴져서 직선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 횟수는 가장 좋은 A 학점이면 25개가 필요하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10개라면 10개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25개까지 올라가시면 종아리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시면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벅지, 엉덩이를 강화하는 좋은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발은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를 완전하게 조여주시고요. 스쿼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내려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늘어나거나 자극을 받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늘어난 근육으로 일어날 때 조이면서 내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허벅지만 자극이 있고 엉덩이가 자극이 없다면 엉덩이가 자극받을 수 있게 몸을 뒤쪽으로 조금 더 엉덩이를 보내주시면 자극이 될 거고요.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가 동시에 자극이 돼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사용해서 잘 걷고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허벅지, 엉덩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밀어 올리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좋아질수록 속도를 조금 내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점은 내려가는 속도는 늦어야 되고요.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잘 사용됩니다. 근감소증이 생긴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계단을 무서워하거나 피합니다. 이유는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 허리가 아프기 때문인데요. 계단을 피하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계단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발목이나 무릎,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기본적인 운동을 좀 해서 계단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끔 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잘 걷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일어날 때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뒷발을 거의 쓰지 않은 채 구부려서 이 힘으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허벅지만 쓰이거든요. 다시 내려갔다가 무릎 구부리고 그 상태로 올라가세요. 네, 이렇게 되면 허벅지만 쓰는 거고요. 허벅지에 종아리를 쓰려면 반대쪽 종아리로 몸을 앞으로 쓱 밀어주고 반대발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요. 체중이 뒤에 있다가요. 계단을 오른 다음에 체중을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뒷발로 밀어서 올려주면 이 허벅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종아리가 몸을 밀어주니까 허벅지의 부담이 떨어지니까 통증이나 불편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딛고 있는 발에 종아리를 사용하면서 몸을 올려주는데 네, 그쵸. 첫 번째는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밀어주면서 몸을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올라와 있는 허벅지를 좀 적게 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브릿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브릿지를 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못된 동작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이 너무 먼 경우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혹시 자극이 어디에 오나요? 허벅지 뒤쪽. 그렇죠. 브릿지는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멀어지면 허벅지 뒤쪽에 운동이 되니까 허벅지 운동이 되는 거죠. 브릿지는 엉덩이와 코어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은 최대한 엉덩이에 가까이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엉덩이가 필요한 곳까지 말고 적게 올라오는 경우도 수축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무릎에서 어깨까지 직선이 될 만큼 끌어올려 주시면 되고요. 직선일 때 가장 좋은데요. 반대로 복부가 열려. 이렇게 열리게 되면 복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점은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선이 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엉덩이, 복부가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가 있다면 엉덩이 근육으로 받치고 복부 근육으로 받쳐서 들어 올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브릿지 거의 대다수는 엉덩이만 이렇게 힘줘서 엉덩이 운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엉덩이는 발달이 되겠지만 우리 엉덩이 근육은 복부랑 같이 수축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들어 올리기 전에 호흡으로 복부 조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골반과 척추뼈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5개만 해볼게요. 쭉 들어 올려서 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일반 브릿지보다 훨씬 힘드실 거고요. 그러면 반복 횟수를 조금 줄이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시면 코어와 엉덩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플랭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플랭크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좋으려면 정확한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냥 플랭크만 해서는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플랭크를 할 때 어깨에서 발목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 이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면서 허리 운동이 너무 많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가 높은 경우도 좋지 않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어깨선에서 무릎선까지 일직선을 이루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으로 코어를 조여주시고요.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 수축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랭크가 대략 2-30초 잘 되면 그 다음 운동은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는 건데요.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주실게요.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고요. 천천히 들어 올려. 저희 트레이너도 몸 떨리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어깨 탭으로 갈게요. 그렇죠. 반대. 네. 플랭크를 그냥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코어 근육은 팔다리가 움직일 때 고정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팔다리가 동시에 고정되면 그냥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몸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플랭크는 몸통이 멈춰 있을 때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여줄 동작에서 가장 강력해지고 강한 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랭크를 좀 하셨다면 멈춰 계시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다리보다 팔을 움직일 때 체력 소모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코어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이 됩니다. 플랭크를 2분, 3분, 4분 하게 되면은요,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져요. 우리 몸은 단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2분, 3분을 하면 그냥 돌덩이처럼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건 어느 한 부위가 움직일 때 어느 한 부위는 고정을 해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요. 다 딱딱해져 버리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죠. 반대로 어느 한 부위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고정력이 없어져요. 건강한 몸은 어느 한 부위가 고정되고 어느 한 부위는 자유롭게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큰 원칙은요, 반복 횟수를 내가 못할 때까지 지속한다. 예를 들면 뒤꿈치 들기예요. 힘들면 내려놓는 게 아니고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까지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쿼트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힘든데 그러면 쓰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가야 근육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려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느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되는지를 암기 또는 외우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종아리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양발을 들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축을 했을 때 종아리가 안쪽 근육이 있고 바깥쪽이 있거든요. 안쪽 근육이 수축했을 때 100점, 바깥쪽이 되면 50점 미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했다. 종아리에 자극이 있네. 잘 됐어. 종아리 안쪽 자극이 베스트. 바깥쪽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쿼트를 해요. 허벅지 그다음에 엉덩이 두 군데가 쓰이거든요. 근데 스쿼트를 했는데 아무 데도 자극이 없어요. 그럼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허벅지만 힘이 생겨요. 그러면 허벅지만 운동한 거예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동시에 운동이 됐을 때 가장 잘하는 동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동들이 각각의 그 동작에서 사용되어야 할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제가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육이 깨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유연해야 해요. 두 번째는 신경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가슴 근육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건 팔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슴 근육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몇 번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근육이 들어와요. 이게 신경을 깨우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옆에 탁 때리고 이렇게 두잖아요. 탁 때리면 신경이 일로 다 몰려요. 그럴 때 주사를 딱 놓으면 안 아픈 거예요. 스쿼트를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이 자극이 잘 안 돼요. 그럼 엉덩이를
때려놓고 움직이면 얘가 자극이 되기 시작해. 요거는 신경을 깨우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야, 엉덩이 너 운동할 거니까 일어나봐. 이렇게 때리면 엉덩이가 나 이래야 돼? 이렇게 깨워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유연성이 만들어지고 그 신경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 운동들이 조금 편해지죠.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코치가 막 뺨을 엄청 세게 때리고 가슴을 막 때리잖아요. 이게 신경을 다 살려놓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의 몸은 터치되는 이런 자극에서 신경들이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좋다고 하고 발을 이렇게 구르는 동작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그 신경들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리모델링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거든요. 근데 이 손상이 언제 복구가 되냐면 잠을 잘 때 복구돼요. 그래서 축구를 안 하다가 축구를 오늘 했어요. 그럼 내일 못 일어날걸요? 훨씬 더 많이 자는 이유는 손상된 게 많으니까 그 손상을 복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잠을 잘 자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복구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에너지거든요. 그럼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가벼운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들,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 강도가 강했다면 보통 24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48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등산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등산을 무리해서 하면 하루 만에 근육통이 안 빠지고요. 이틀, 3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운동 강도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럴 때는 근육통이 풀릴 때까지 더 충분히 자고 영양 섭취 잘 하고 스트레칭 잘 해주시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24시간 안에 근육통이 안 없어지고 48시간이나 72시간까지 간다면 그 전에 운동 강도가 너무 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좀 줄여서 가능하면 48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운동 강도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운동에 중독되면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서 몸을 늙게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약하게 해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것도 도움이 안 돼서 60에서 80% 이 구간을 계속 지켜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포츠는 이 구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하면 막 뛰다가 80% 넘었으니까 축구공을 따라가다 말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러면서 사실 몸이 조금 망가지긴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스포츠는 그 구간을 넘나드는 것들이라 건강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어 가는데 단백질 섭취는 1kg당 대략 1g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80kg면 대략 80g 정도?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한 건데요. 타이밍은 운동을 한 직후가 가장 좋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 직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사실은 지방으로 변화되니까 필요 이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무조건 프로틴 파우더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단백질 공급을 고기나 이런 걸로 충분히 공급하면 이 파우더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어서 지방으로 만들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충분히 식사로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어요. 근데 파우더를 또 먹으면 잉여 에너지니까 얘는 지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파우더를 드시는 것은 저는 좀 비추. 대신에 말라서 체중을 좀 찌겠다라고 하는 분은 괜찮은데 나는 이 몸 괜찮아 라고 하면 파우더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근육들이 미세 손상을 당하거든요. 잠을 자면서 그 미세 손상을 복구해야 돼요. 근데 잠을 안 자면 근육이 커질 수가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의 복구 시간만큼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8시간을 자야 8시간만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8시간만큼 운동하고 잠을 4시간 자면 반도 안 되게 근육이 생기고 나머지는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제가 볼 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이 내 몸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은 수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쓰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요. 만약에 피곤하면 뭐 하시죠? 대부분 물어보면 잠을 자야 한대요. 근데 운동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한테 피곤하면 뭐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신발 신고 운동한다 해요.
운동을 하고 나서 피로감이 없어지는 걸 본인이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피곤하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피곤하니까 스트레칭 해야지. 처음엔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 근력 운동 조금 하면 피로가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잠을 정상적으로 잤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날새고는 아니고요. 근육의 가장 큰 차이는 탄성이겠죠. 젊은 사람 근육 만지면 쫀쫀하죠. 탄력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물컹물컹. 저는 이제 이걸 순두부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탄력이 있고요. 피부를 만지면. 운동을 안 한 분은 젊어도 피부가 순두부 같죠. 그건 이제 근육의 탄성을 잃어버린 거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근육량이 많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얼굴에 혈색이 좋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허여멀건해갖고 몸에 힘이 없죠. 걷는 거, 움직이는 거 모두 다르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신 분들은 에너지 있게 걸으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좀비처럼 걷는 그런 동작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분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서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대체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한 분들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모습들로 알 수 있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단 하나의 운동만 하시면 돼요. 뒤꿈치 드는 운동만 하시든지, 또는 고무밴드가 있다면 그 밴드를 문에다 걸어서 잡아 당기시든지 단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운동이 2개의 운동이 되고, 2개의 운동이 3개의 운동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단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를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다 보면 아마 3개월, 6개월 지나면 어느새 운동이라는 공간 속으로 가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근감소증이 예방되고 동년배의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인생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대에 어떤 분은 뛰어다니고 60대에 어떤 분은 걷는 게 힘들어요. 60대가 청춘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40대가 노인으로 보일 수도 있죠. 걷기만으로 저속노화를 만드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뛰거나 달리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집에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번에 하실 운동은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최근에 기대수명이 90세까지 올라가면서 건강수명은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대략 여성들은 20년 가까이, 남성들은 한 14년 정도의 건강수명이니까요. 대략 14년에서 20년 동안 아픈 상태에서 삶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중년들 또는 노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속노화가 뜨게 되고, 저속노화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그 운동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오고 몸이 약간 산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 중에 운동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그럼 1시간 남짓 약간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23시간이 그걸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죠. 대신에 그 운동의 강도나 양이 너무 강하다면 아무래도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운동 강도를 대략 60에서 80% 사이로 유지한다면 활성산소나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아무래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 60대 나이에서 누군가는 10kg의 노화를 가고 있다면 내가 운동이나 관리를 통해서 5kg로 노화를 간다면 아무래도 5kg의 플러스가 젊어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체 수명으로 하면 요새 거의 90세를 바라보면 40대면 반환점도 돌지 않았거든요. 늦었다는 것은 대략 25세 전후에 최대의 성장에 이르렀다가 그때부터 나이가 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땐 늦지만 내가 관리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40대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잡아야 노년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는 40대에 꼭 시작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년 전의 40대와 현재 40대를 아마 사진을 보면 완전 다를 거예요. 요새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속 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 신체에 맞는 운동이어야 해요. 그 첫 번째는 운동 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체력이 좋다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게 5, 60%의 운동 강도겠지만 운동을 전혀 안 한 분은 달리기가 거의 90%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한테는 그 달리기가 반대로 노화를 만드는 운동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60에서 80% 사이의 운동 강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기능들이 순서대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져요. 한 발로 균형을 잡는다든지 또는 눈을 감고 쓴다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력, 그다음에 상체, 하체 근력, 그리고 민첩성 이런 순서대로 운동이 진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균형은 왜 능력이 떨어지냐면요. 우리의 뇌에서 발과 다리에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에어컨으로 하면 에어컨의 전선이 오래되니까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몸도 합선이 생기면서 정확히 근육을 잡아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균형을 잡을 때 내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낙상으로 가거나 또는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식사를 할 때 손발이 좀 떨린다든지 손이 좀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하실 운동은 균형 잡기 평형성 운동인데요. 선 상태에서 왼발 앞에 오른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면 아마 몸이 조금씩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가 어렵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균형 잡기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쉽다면 눈을 감으시면 몸이 더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발을 빨리 풀어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략 시간은 30초에서 길면 1분까지 서주시면 좋고요. 눈을 감으면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균형을 잡는 능력 중에 70%가 시각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균형 잡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 눈을 감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반대발 오른발 앞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집에서 한번 따라 하시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이 발을 완전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만 이렇게 하면 세미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일자까지 만들어 주셔서 운동을 하면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지시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운동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운동으로요. 벽을 마주보고 온 상태에서 종아리와 아킬레스 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인데요. 저를 보시고요. 벽이다 생각하시고 양손 기대고 한쪽 무릎은 90도 구부려서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 발끝은 벽을 보게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무릎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뒤꿈치가 바닥을 눌러주게 되면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 편안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걷는데 또는 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스트레칭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더 강하게 누르고 싶으면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종아리와 아킬레스가 훨씬 잘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하고 끝나면 왼쪽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좌우의 종아리와 아킬레스 쪽에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근력 운동의 가장 시작점에 중요한 운동은 코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발기기 상태에서요. 팔은 90도, 그 다음에 고관절도 90도로 위치한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면 코어를 포함한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플랭크보다 더 강력한 코어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견갑골 운동하고 고관절까지 강화되면서요. 그 다음 팔,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근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팔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 이렇게 들리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면에서 대략 한 5에서 10cm 무릎이 떨어지게 하고요. 팔과 다리가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 코어와 상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뛰거나 달리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집에서 하는 동작인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반대쪽 터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볼게요. 후, 호흡했고 후,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코어가 근력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호흡 운동, 전신 운동을 하는 심폐지구력 운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0초, 길어지면 1분, 더 길게는 2분 정도까지 반복을 하시면 좋고요. 반복한 횟수를 기록하셔서 내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지 않고도 심폐지구력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아마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요.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민첩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낙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넘어질 때 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낙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은 발을 빠르게 바꾸는 동작입니다. 양쪽 발을 앞뒤로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양 발을 교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차. 그렇죠. 자, 그대로 천천히 해보시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선을 하나 그어두고요. 이 선을 밟지 않게 해서 빠르게 교차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교차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빨라지게 되면 내 머리가 내 다리를 통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낙상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마 낙상 예방에도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신다면 그 스포츠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저속노화 5대 운동이 평형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급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급에서 조금 쉬워지면 중급, 상급으로 올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평형성과 유연성은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에 하신다면 심폐지구력 운동은 화, 목 이렇게 이틀 해주시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동을 처음 하신다면 유연성과 평형성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걷기만으로 저속노화를 만드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부상으로 입원 후에 퇴원을 하시는 분이 최소한 걸어야 퇴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걷는 것은 저속노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환으로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속노화는 질환에서 괜찮아지는 게 저속노화가 아니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게 저속노화이기 때문에 걷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속노화를 이루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 운동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숨 차도록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걷기가 숨이 찰 만큼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 되었지만 숨이 차지 않았다면 운동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서 팔과 다리에 있는 근육이 좀 뻐근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렇다면 운동이 잘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2개의 키워드가 저속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통이 운동을 잘함의 잣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동 강도가 너무 강하면 그 이상 올라가야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동의 강도가 끝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80%의 운동을 하다가 40%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80%를 하면 이때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떨어뜨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다고 강강강강하면 활성화산소나 염증에 의해서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운동을 프로그램 할 때 일주일을 근력 운동을 한다 치면 70에서 80%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40~50%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려주는 이렇게 해서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매일 지속되면 몸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기준에서도 좋아지려면 운동의 강도와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근력 운동을 강하게 했다. 그러면 화요일 날 폼롤러나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대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근력 운동 대신에 러닝을 해서 심폐지구력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순환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매일 운동을 해도 괜찮거든요. 문제는 강강 이렇게 하면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의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은 거죠. 고강도의 운동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또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식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밥 먹으러 또 가면 별로잖아요. 밥맛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운동도 그렇거든요. 약간 부족해질 만큼 완전히 회복하고 들어가게 프로그램을 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너무 빨리 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들고 싶은데 6개월 걸릴 거를 2달 안에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에너지는 쏟았는데 결과물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일주일이든 월이든 루틴하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몰빵하는 거죠. 오늘 일요일에 하루 종일 운동을 해버리고 월요일 날 퍼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운동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군대에서 유격받는 느낌인 거죠. 가장 큰 건 수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잠으로써 생기는 몸의 데미지가 너무나 크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수면이면 하루에 7시간 정도의 잠을 자야 하는데 대략 5시간 미만으로 자면 우울증, 불안 이런 거에 의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하고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암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7시간의 수면 시간은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 그 수면을 잘 못한다면 좋은 호흡 방법을 배운다든지, 또는 수면을 잘 못하는 특히 여성들은 근육량이 부족해도 수면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근육량과 수면의 질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면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식사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좀 멀리하고 괜찮은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우리 몸이 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정제된 곡물, 당류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섬유질이라든지 지방, 단백질들을 잘 공급받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과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저속 노화를 위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죠. 이 중에 하나가 부족해지면 다른 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안정적으로 노화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숫자의 노화는 아무도 못 막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60대에 어떤 분은 뛰어다니고 60대에 어떤 분은 걷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60대가 청춘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40대가 노인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찍힌 생년월일과는 완전 별개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관리, 저속노화를 위한 준비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시면 아마 1달, 2달, 3달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40, 50대 남성들이 급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40대에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떨어집니다. 이 알통이 가슴 근육과 코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통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신의 근력이 떨어지니까요. 저속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키워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기능 중에 조금 더 먼저 떨어지는 게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그 다음 운동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40대가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나이거든요. 그때 근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창시절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량이 좀 빠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근력을 좀 만들고 그 만든 근력으로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가볍게 뛰거나
뛰거나 달리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고 70대가 되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균형이나 평형성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몸을 만들고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에 근력 운동을 넣은 건 대사질환이 많이 걸리잖아요. 40, 50대.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40, 50대 남성들이 급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대사질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심장, 뇌, 대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육이 면역 체계를 증가시켜주고 항염증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근력을 확보해 두면 내분비계 쪽에서도 좋아지게 되고요. 허리, 무릎, 관절이 불편한 것도 사실은 근육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회복시켜 주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첫 번째인 겁니다. 40대에는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 근력에서도 상체에서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들 알통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되면서 알통이 없어지죠. 이 알통이 왜 없어지냐면요. 이 알통이 가슴 근육과 코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통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신의 근력이 떨어지니까요. 상체는 알통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양손에 탄력 밴드를 잡으시고요. 한쪽 발로 꽉 밟아주시고 손으로 밴드를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밟고 있는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뒤쪽 다리는 가볍게 균형을 잡는 정도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당기면서 손 쪽으로 팔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대로 10개만 하실게요. 당기고, 이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우리 몸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여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기고 내릴 때도 핀 상태를 유지해야 이두라고 하거든요. 이두박근에 자극이 오면서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당기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이 알통에다 힘을 줘야 근력이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그냥 가볍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 가벼운 밴드이긴 하지만 엄청 무겁다 생각하고 강하게 당겨주면 이두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슴을 완전하게 펴고 올리고 내릴 때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통에 근육을 집중해서 잡아당겨 주시면 근력이 만들어지고요. 이 근력이 가슴을 통해서 복부까지 내려가면서 전면부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운동 안 하신 분들 보면 가슴 앞쪽에 근육이 흐물흐물해져 있는 이유가 이 근육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50대에는 심폐지구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좋은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요. 팔굽혀펴기 상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무릎 한번 당겨 보실게요. 그리고 놓고 반대 무릎 당기고 후, 다시 왼무릎 후. 자, 왕복 15번만 하실게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코어를 포함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시면 돼요. 하나 더, 둘 더, 셋.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양쪽 팔이 직각을 유지해야 어깨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자극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기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면 엎드려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 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될 겁니다. 시간은 30초에서 시작해서 길게는 2분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심폐지구력을 자극할 수 있게 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60대에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할 건데요. 그 유연성 중에서도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 딱딱해지면 허리와 무릎의 부상과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직선을 이룬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줍니다. 그러면 올린 왼쪽의 엉덩이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체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자극 부위가 측면의 엉덩이 부분으로 오면은 아주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이게 되고 무릎의 불편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다면 이 동작의 스트레칭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에는 균형을 잡는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균형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잘 걷고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한 동작들이고요. 그 운동으로는 발끝 서기와 뒤꿈치 서기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고요. 허리손 올려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정수리를 하늘 방향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목표는 30개 하실 거고요. 올라갈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엄지발가락으로 밀어 올려서 종아리의 안쪽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올라가는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능력이 좋아야 걸을 때 땅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요. 균형을 잡을 때는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 근력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서 뒤꿈치가 살짝 바닥에 닿았다가 최대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는 30개인데요. 한 번에 30개 하기가 어려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까지 하시고 개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근력이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 좋아지고요. 균형 능력이 향상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피해야 될 것들은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라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동작이 계속 쌓이면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 무릎 연골을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40대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좋은 콘텐츠를 보고 운동을 잘 따라하는 것,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운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루틴은 일상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일어났을 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5층이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갈 때 한두 층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 본다든지,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고 근육을 사용해서 서 있는다든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근육을 쓸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계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힘을 주는 동작,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하는 동작들을 하면서 점점점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땐 건강합니다. 운동 강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60에서 80%예요.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왜 모두 60에서 80? 만약 운동을 계속 많이 한 사람은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50kg를 메고 10번을 하면 그게 아마 한 80% 될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한 분은 맨몸으로 15개를 해도 아마 80%가 될 거예요. 무게나 중량이 이 분의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계속 했던 분은 스쿼트를 할 때 50kg를 메고 해야 80%의 운동이겠지만, 운동을 안 한 분은 20개의 스쿼트를 맨몸으로 해도 80%가 돼요. 그래서 20개를 했던 분이 80% 됐던 게 쉬워졌어요. 그럼 60%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아령 5kg짜리 2개를 메고 또 하면 그게 80%가 돼요. 이래서 내가 하던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중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천천히 올려가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건 사실 60에서 80%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횟수를 대략 한 15번 전후를 하면 60에서 80%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러닝이다, 숨이 찬 정도? 이런 호흡 정도가 나오면 60에서 80%가 돼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90% 이상이라 그건 좀 오바고요. 뛰었는데 전혀 숨차지 않다면 아마도 50% 미칠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숨찬 정도로, 근력 운동은 반복 횟수의 횟수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혼자서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속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키워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한 60% 운동 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걷는 걸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다가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숨도 안 차고 안 힘드네? 그러면 그 운동 강도가 한 40%가 됐을 거예요.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면 다시 숨이 차면서 한 60, 70%까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슬로우 조깅이 30, 40% 운동 강도까지 떨어져요. 왜? 내 몸의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러닝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나하나씩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운동 강도를 올려간다 생각하면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운동 후에 회복 속도가 다른 건 아쉽게도 노화입니다. 대략 남녀 통틀어서 20대 전후에 가장 정점에 있거든요. 혹시 시청자들 20대 밤새고 술 드시고 놀아보신 적 있죠? 다음날 약간 피곤하지만 견딜만 하거든요. 그거는 내 몸의 세포들이 다 생성되는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저를 포함해서 중년분들 잠 1시간 못 주무시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울걸요? 이거는 내 몸의 세포들이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게 뺏겨서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인데요.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운동을 통해서 이 세포를 조금 더 근육세포를 만들어가면 피로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거든요. 노화를 역행하는 게 이렇게 근력을 만들거나 심폐지구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가 느낀다면 주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만성적으로 내가 조금 계속 피곤하다. 이것은 사실은 잠보다는 내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 이거는 체력 수준이 떨어진 거라 그런 분은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를 보낸다. 그렇다면 그분은 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은 만약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러닝을 했어요. 그럼 다음날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럼 그때 자는 게 아니라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피로 물질을 빨리 배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몸이 빠르게 리모델링을 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40, 50대가 비만율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대사질환도 조금 높고요. 그래서 40, 50대에는 조금 마른 체형이 좋아요. 대신에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면 다시 조금 몸의 체중을 키워야 해요. 이유는 근감소증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60대, 70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파서 집에서 며칠 누워 계시면 체중이 3에서 5kg 정도 쫙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무조건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내가 걷거나 이동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야 근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져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60, 70대의 체중이 빠지면 보행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60, 70대에는 그래도 조금 체중이 나가는 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다 스트레스는 받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본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랑 부딪혔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제가 직장 상사를 용서해 주는 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게 되고 그게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흥분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때 좋은 건 호흡을 깊게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호흡을 1대2의 비율이거든요. 코로, 입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만 반복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호흡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볍게 폼롤러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몸의 이완도가 증가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몸이 편해지면 정신도 편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신이 편해져도 몸이 편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몸을 편하게 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몸이 힘들어요? 그럼 쉬면서 정신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거의 하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